아줌마, 당신 남편이 뭐 사단장이라도 돼? 억울하면 지금 당장 핵이라도 타고 와보라 그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면회 현장에서 늦둥이 막내 동생이 특수부대 여교관에게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한 누나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울부짖으며 항의하자 교관은 이게 군대라며 비웃었고 부대 전체가 이 끔찍한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망 속에서 건 전화 한 통. 잠시 후 강당의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진짜 별이 강림하면서 오만했던 부대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내부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따뜻했다. 고유나는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 하얀색 쇼핑백의 손잡이만 무의미하게 만지작거렸다. 쇼핑백 안에는 그녀가 어젯밤 늦게까지 직접 구운 쿠키와 늦둥이 막내 동생 고민준이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무선 이어폰이 들어있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긴장 풀어 유나야. 동생 보러 가는 날인데. 운전대를 잡은 남편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앙상한 겨울나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경기도 외곽 서울을 벗어난 지 1시간이 넘자 풍경은 급격히 스산해졌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가족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약하고 내성적이던 막내 동생 민준이 그곳에 이병 계급장을 달고 서 있을 터였다. 민혁 씨,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애가 왜 하필 707이었는지. 어릴 때부터 책만 파고들던 애였잖아요. 당신 부대도 아니고. 하필이면. 유나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장성이었다. 평생을 군에 헌신했지만 10수년 전 불의의 작전 사고로 순직했다. 아버지의 군복, 아버지의 훈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는 유나에게 군대라는 단어를 양날의 검으로 만들었다. 그런 아버지를 동경했던 것일까? 민주는 대학 입학을 미루고 자원입대를 택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험하다는 특수임무단에 지원했다. 강한 군인을 동경하는 건 군인 가족의 숙명 같은 거야. 민혁이 한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민준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707은 사람을 강철로 만들지. 걱정 마. 내가 있는데. 유나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육군 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별을 단 사나이 중 한 명이자 수도군단의 부군단장. 남편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하지만 그 방패가 지금 민준이 속한 부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707은 그들만의 왕국이라는 말을 어렴풋이 들어왔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직전 민혁의 군용 암호와 휴대폰이 날카로운 비프음을 냈다.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합참입니다. 짧은 통화. 알겠습니다. 즉시 복귀합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북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나 봐. 내가 지금 당장 용산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합참의장 호출이야. 지금요? 민준이는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민혁은 이미 유턴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부대 정문 위병소에 연락해 둘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일 처리되는 대로 1시간
아니, 2시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라가지. 응. 하지만 먼저 들어가서 민준이 얼굴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여. 내가 가면 민준이도 불편할 거야. 나 없이 편하게 있다가 내가 데리러 갈게.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유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유턴하여 정문 앞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민혁은 창문을 내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세단이 쏜살같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쇼핑백을 고쳐들고 거대하고 위압적인 707 특수임무단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흑표부대. 검은 표범이 이빨을 드러낸 부대 마크가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홀로 그 사자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다. 이병 고민준 보호자 고유나님. 확인되셨습니다. 저쪽 안내 차량을 타고 강당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병소의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남편이 이미 손을 써둔 덕분이었다. 유나는 다른 가족 4~5명과 함께 작은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일반적인 신병교육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건물이 낮고 견고했으며 색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채색의 요새였다. 연병장에는 사람 키만 한 타이어와 거대한 로프가 널려 있었고 저 멀리서는 날카로운 총성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부대원들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조교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서늘했다. 버스가 가족 초청 행사장이라고 쓰인 강당 앞에 멈췄다. 유나가 상상했던 떠들썩하고 감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당 내부는 넓었지만 조명은 어두웠고 수백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공기가 흘렀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유나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부분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단상 위로 한 사내가 올라섰다. 다부진 체격, 칼처럼 각 잡힌 전투복. 707 특임단장 마동철 대령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흑표부대 단장 대령 마동철입니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유나의 눈에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게 보였다. 귀한 아들들을 이 험한 곳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훑어보았다. 여러분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의 인간 병기를 만드는 용광로에 보낸 것입니다. 이곳 707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강당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곳의 전통은 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나약함, 게으름, 그리고 민간인으로서의 모든 찌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진짜 사냥개, 흑표범을 창조할 것입니다. 유나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파괴, 창조, 사냥개.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도구를 만들어내는 공학자의 그것과 같았다. 오늘 그 혹독한 담금질의 일부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마 대령이 손짓하자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격술 및 근접 전투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은 본 부대 최우수 교관 하지은 중사가 통제합니다. 암전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방금 전마 대령을 압도했다. 크지 않은 키 하지만 빈틈없이 압축된 근육.
검은색 교관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고 눈빛은 마치 죽은 동물의 것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그녀가 하지은 중사였다. 훈련병. 입장. 하 중사의 목소리는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거칠었다. 무대 양쪽에서 20명 남짓의 훈련병들이 군홧발 소리를 맞춰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무대 위에 도열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동생을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 맨 뒷줄 가장 구석자리. 2달 만에 보는 민주는 유나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였고 커다란 전투복은 텅 비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 초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에는 어떠한 생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시범 시작. 하지은 중사의 고함과 동시에 훈련병들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나가 상상했던 절도 있는 시범이 아니었다. 거의 실전에 가까운 격투였다. 훈련병들은 짝을 이루어 서로를 가격하고 내동댕이 쳤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가족들은 너무나 살벌한 장면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은 중사는 그 살풍경한 무대 위를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녀는 훈련병들의 동작이 조금이라도 무뎌지거나 혹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보이면 즉시 개입했다. 여기가 내 놈들 안방이냐? 죽여. 적을 죽이라고. 그녀는 한 훈련병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훈련병이 신음을 토해냈다. 유나는 저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동철 대령은 그런 하중사의 모습을 무대 옆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파트너와 함께 약속된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짓은 눈에 띄게 느리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파트너가 그를 가격하려 하자 민준은 방어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하지은 중사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동작이 멈췄다. 하 중사가 손을 들어 시범을 중단시켰다. 강당 안에는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다. 이병. 고민준. 하 중사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고함과 달리 뱀이 속삭이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맨 뒷줄의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앞으로. 민준이 비틀거리며 대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창백한 얼굴, 공포로 질린 눈. 유나는 의자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병 고민준. 하 중사가 민준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다. 내 놈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왔지? 대답 안 해.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민준이 거의 울먹이듯 소리쳤다. 그런데 내 놈은 지금 뭘 했나? 적 앞에서 눈을 감아? 내 놈의 아비도 군인이었다지.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 어떻게?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 적 앞에서 눈을 감고 살려달라고 빌라고. 그딴 놈이 무슨 낯짝으로 죽은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해.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끌어들인 잔인한 폭력이었다. 민준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쭈. 눈빛 봐라. 하 중사는 그렁그렁한 민준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비웃었다. 이 새끼가 감히 교관 앞에서 눈물이나 찔찔 짜?
그 순간 하중사의 군홧발이 번개처럼 날아올랐다. 퍽 소리와 함께 그녀의 군화가 민준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민준이 비명을 삼키며 비틀거렸다. 내놈 같은 기생충 새끼는. 하중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복부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커! 민준의 입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말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 위로 하중사가 다시 한번 군홧발을 들어 올렸다. 안 돼! 멈춰요. 유나의 비명이 정적에 휩싸인 강당을 갈랐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의자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무대 앞으로 달려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동생의 모습과 그를 다시 짓밟으려 들어 올린 하지은 중사의 군홧발만 보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멈춰요. 살인이야 이건. 유나가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 하자 무대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2명의 조교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민간인은 물러나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나. 내 동생이야. 저 여자가 내 동생을 죽이려 한다고. 유나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 수백 명의 가족들이 경악과 공포에 휩싸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군대의 힘 그리고 하지은이라는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당해 있었다. 하지은 중사는 민준에게서 발을 떼고는 천천히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왔다. 그녀는 조교들에게 붙들려 울부짖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당혹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아줌마. 그 한마디에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아줌마 같은 민간인이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하중사는 조롱하듯 말했다. 당신 눈에는 이게 폭력으로 보이나? 이건 훈련입니다. 당신 동생이 약해 빠졌으니까 내가 지금 군기를 주입하는 중이라고. 알겠어요? 무슨 군기를? 저렇게 사람을 밟아.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미친 건 당신이겠지. 하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내 새끼 하니까 요즘 군대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당신 동생이 여기서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어. 내가 지금 사람 하나 살리는 중이라고. 궤변이야. 당장 당신 상관 불러. 단장 나오라 그래. 유나가 소리쳤다. 상관? 하중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다. 저기 계시네. 마동철 단장님. 유나의 시선이 무대 옆으로 향했다. 마동철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하지은 중사를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다. 유나는 절망했다. 이들은 모두 한패였다. 이 거대한 요새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이거나 놓으라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조교들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손에 잡혔다. 민혁. 남편이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딜? 조교 한 명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유나야? 왜? 민혁 씨, 제발 와줘. 민준이가 맡고 있어. 저 여자가, 하중사라는 여자가 군홧발로 민준이를 짓밟았어. 피를 토해.
유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울부짖었다. 수화기 너머의 민혁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뭐? 유나야, 다시 말해봐. 누가 누굴 밟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혁의 목소리는 이미 부드러운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병력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하지은 중사. 저 여자가. 단장이 보는 앞에서 유나가 울음에 무너져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하지은 중사는 그 광경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를 붙잡고 있던 조교들에게 손짓으로 내버려 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유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지금? 하 중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전화를 붙들고 우는 유나와 그녀를 비웃는 하 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남편이 뭐라도 돼? 육군 본부에라도 근무하시나? 하 중사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을 향해 과장되게 외쳤다. 여러분, 이 아줌마 좀 보십시오. 동생 훈련받는 게 불쌍해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러니까 맘충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몇몇 가족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하 중사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유나를 변호하지 못했다. 당신 남편 계급이 뭔데? 원사? 아니면 소령? 707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 하 중사는 유나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다. 아니면 연대장쯤 되시나? 그래서 지금 당신 남편이 여기까지 헬기라도 타고 올 것 같아? 그녀는 유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으려 했다. 일이네. 군사보안구역에서 함부로 통화하는 거 아니야. 안 돼. 내놔. 유나가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강당의 육중한 철제 정문이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눈부신 역광 속으로 검은색 베레모와 완전 무장을 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강당 내부로 산계하며 가족들을 향해 외쳤다. 전원 그 자리에 꼼짝 마. 손머리 위로.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다. 마동철 대령이 경악한 표정으로 단상에서 뛰어내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707이야. 당장 무기 버려. 하지만 헌병들은 마 대령의 말을 무시했다.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길을 열었다. 암흑 속에서 또각.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홧발 소리가 강당 중앙을 가르며 다가왔다. 헌병들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용산에서 급히 오느라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전투복 어깨에는 이 부대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 유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던 하지은 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그 계급장을 그리고 그 계급장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동철 대령은 달랐다. 그는 그 얼굴을 그리고 그 어깨의 별 2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도군단 부군단장. 육군 최연소 소장이자 합참의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전쟁광 강철의 지휘관. 강민혁 소장. 마동철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당 안의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헌병들의 통제 아래 굳어 있었고 707의 조교들과 훈련병들은 눈앞에 나타난 소장을 향해 경례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하지은 중사는 자신이 조롱하던 아줌마의 남편이
현역 투스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까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그저 사냥꾼 앞에 사슴처럼 떨고 있었다. 마동철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강민혁 소장 앞으로 달려왔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흥건했다. 네, 대령 마동철입니다. 강 소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마 대령의 경례는 다급하고 어설펐다. 강민혁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그를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붙들려 있던 것도 아니고 하중사에게 위협당하던 것도 아닌 그저 무대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아내 고윤아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헌병들이나 다른 간부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윤아에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윤아야.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윤아는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듯 그의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혁 씨, 민준이가, 저 여자가,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민혁은 아내를 부드럽게 달래면서 고개를 돌려 무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처남 고민준 이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할 때와는 정반대로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그는 윤아를 부축해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힌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먼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하지은 중사에게 향했다. 하 중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음을 목격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살기였다. 그리고 민혁의 시선은 마동철 대령에게로 옮겨갔다. 마 대령. 예. 소장님.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 설명해. 강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이. 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707의 전통적인 훈련 시범이었고 하지은 중사가 의욕이 과하여 훈련? 민혁이 마 대령의 말을 잘랐다. 내 처남이 수백 명의 민간인 앞에서 내년 부사관에게 군홧발로 짓밟히고 피를 토하는 게 707의 훈련인가? 그는 내년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힘을 실었다. 하지은 중사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아닙니다. 소장님. 그건. 마 대령. 나는 지금 자네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민혁은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천천히 착용했다. 현 시간부로 707 특수임무단장은 보직 해임한다. 예.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장님. 그건 월권이십니다. 저는 월권? 강민혁이 피식 웃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긴급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강민혁 소장은 707 특임단 내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현장을 지휘하고 모든 관련자를 색출 보고하라. 이게 방금 내가 받은 명령이다, 마 대령. 이제 이게 월권으로 들리나? 마동철 대령의 입이 닫혔다. 합참의장의 명령.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었다. 헌병대장. 민혁이 외쳤다. 예. 소장님. 저기 서 있는 하지은 중사.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죄목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민간인. 내 아내에 대한 협박 및 폭행 미수다. 당장 끌어내. 알겠습니다. 헌병 2명이 하중사에게 달려가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하지은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한 채 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갔다. 강민혁은 쓰러진 민준을 향해 고갯짓했다. 의무대. 당장 저 병사 국군 수도병원으로 헬기 이송해. 최고 등급으로. 그리고 그는 다시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네, 마 대령. 자네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단장실로 가지. 자네가 말한 그 오해가 뭔지 아주 천천히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봐야겠어. 강민혁 소장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707 특임단장실은 방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의 주인인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방문 갱용 소파에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진짜 주인은 강민혁 소장이었다. 그는 마 대령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 기대어 서서 방금 전 헌병 수사관이 가져온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고윤아는 남편의 고집으로 단장실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차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벌어질 일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마 대령. 강민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하지은 중사 개인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여야 해.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하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그런데 강민혁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게 뭔가? 특수훈련 강화 주간. 지난달 단장 지시로 시행됐군. 나약한 정신 상태를 보이는 훈련병은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즉각 개선할 것. 여기서 말하는 충격요법이 내 처남처럼 군홧발로 밟는 건가? 마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정신교육을 강화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비유? 강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군대에서 그것도 707에서 충격요법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쓰는 지휘관도 있나? 자네 나를 바보로 아는군. 강민혁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좋아. 이건 그렇다 치지. 그럼 고민준 이병이 왜 하지은 중사의 표적이 되었을까? 내 처남이라서? 아니면 유독 약해서? 그럴 겁니다. 하 중사가 워낙 강한 군인을 추구하는. 거짓말 마. 조용히 있던 유나가 소리쳤다. 강민혁과 마 대령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유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민준이가 저한테 편지 보냈었어요. 일주일 전에. 유나가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지를 꺼냈다. 자기가 부대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밤에 간부들이 장비를 어디론가 실어 나르는 걸 봤다고 했어요. 마동철 대령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민혁은 유나에게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민준의 어설픈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었다. 누나, 나 무서워. 여기 하중사라는 사람이 날 자꾸 노려봐. 며칠 전에 내가 불침번 설 때 하중사랑 다른 간부 몇 명이 창고에서 검은 상자를 막 꺼내서 단장님 차에 싣는 걸 봤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날 이후로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러. 강민혁은 편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마 대령, 자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 어차피 군 검찰에 가서 다 말하게 될 테니까. 강민혁이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단장실로.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마동철 대령.
현시간부로 직권남용, 가혹행위 교사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사무실과 관사, 개인 차량까지 싹 다 압수수색해. 저 편지에 나온 검은 상자가 뭔지 아주 샅샅이 뒤져. 마동철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충격요법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고민준 이병이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그의 누나에게 그리고 그의 누나는 현역 소장인 남편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강민혁 소장의 지휘 아래 헌병 수사관들은 마동철 대령의 사무실을 이잡듯 뒤졌다. 그리고 그들은 마 대령이 자랑처럼 여겼던 집무실 벽 뒤 숨겨진 개인 금고를 발견했다. 소장님, 이겁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2개의 장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공식적인 부대 운영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마동철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비공식 장부였다. 강민혁이 장부를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707에 배정된 최신의 특수 장비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 50세트, 훈련 중 파손, 고지항성 폭약 20kg, 교육훈련 중 전량 소모, 특수 적용용 소총, 세정, 수리 불가 폐기, 이 미친 새끼. 강민혁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동철은 파손과 소모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핵심 자산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장비들은 고스란히 암시장을 통해 흘러나가 마 대령의 비자금이 되고 있었다. 장부의 뒷장에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적혀 있었다. 상급 부대 감사관실 접대비, 육군본부 인사라인 관리비 그리고 하지은 중사, 특별 경력금, 월 300만 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마동철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상부에 뇌물을 바쳤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을 횡령했다. 하지은 중사는 그 횡령의 실행책이자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을 억압하는 사냥개였다. 그녀는 그 대가로 매달 거액의 현금을 상납받았다. 민주는 그들의 완벽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였고 따라서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오늘 가족 초청 행사는 마 대령과 하 중사에게 민준을 본보기로 삼아 공개적으로 짓밟고 다른 훈련병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유나야. 강민혁이 아내를 불렀다. 유나는 장부의 내용을 보고 치를 떨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이런 놈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청렴을 외쳤지만 결국 군 내부의 이런 부패한 시스템과 싸우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동생이 그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 죽을 뻔했다. 그때 단장실 문이 열리고 하지은 중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장부와 현금 다발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억울합니다. 소장님. 하 중사는 강민혁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저는 단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군으로 이 험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유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하 중사 앞으로 걸어갔다. 너도 여자라며. 너도 군인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했던 차별을 너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것도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되갚을 수 있어?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괴물이 된 거야. 너는 마동철의 사냥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하지은 중사는 유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강민혁이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두 사람 다 군 검찰로 이송해. 최고 보안 등급으로. 이 사건 내가 직접 합참의장님께 보고하고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까.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는 그렇게 자신들이 왕으로 군림하던 요새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 고민준 이병은 꼬박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고 갈비뼈 2대의 금이 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707에서 봤던 그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누나. 민준아. 유나가 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매형은 밖에 있어. 너 깨어났다고 하면 아마 뛰어들어올 거야.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매형. 진짜 멋있더라.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바보야. 그런 말이 나와? 너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누나. 민준이 유나의 손을 힘겹게 마주 잡았다. 나 미안해. 누나 말 들을 걸 그랬어. 나 같은 놈은 707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이 괴물이었던 거야. 두 남매가 한참을 말없이 울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 소장이 들어왔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근무복 차림이었다. 일어났군, 처남. 매형. 아니, 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어설프게 경례를 하려 하자 민혁이 그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환자는 눕는 게 임무다. 그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준의 침대 옆에 섰다.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넌 군인 아들답게 강한 놈이다. 민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준을 보며 말했다.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 둘 다 구속됐다. 군사 재판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거야. 707은 지휘부 전체가 교체될 거다. 민준아. 민혁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한다면 당장 의병 제대시킬 수 있다. 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다. 군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돼. 아무도 너를 나약하다고 비난 못해. 유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래, 민준아.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누나랑 집에 가자. 민준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나와 민혁의 눈이 커졌다. 저 707에 남고 싶습니다. 뭐라고? 제정신이야? 유나가 소리쳤다. 거긴 지옥이야. 넌. 누나. 민준이 유나의 말을 막았다. 나. 그날. 하 중사한테 맞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어. 근데 누나가 나 때문에 울면서 뛰어드는 걸 봤어. 그리고 매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봤어. 그는 숨을 골랐다. 그때 깨달았어. 진짜 강하다는 게 하지은 중사처럼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강한 건 매형처럼 그리고 누나처럼 소중한 걸 지키는 거였어. 민주는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매형.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707은 영원히 안 바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남아서 그곳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처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유약하던 청년의 눈에는 이제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거칠게 헝클었다. 좋다. 그게 내 대답이라면 받아주지. 대신 진짜 흑표범이 돼서 돌아와라. 알겠나, 고민준 이병. 예, 알겠습니다. 유나는 그런 두 남자를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 대한 수사는 국가안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심장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합참의장과 육군참모 총장은 경로했다. 강민혁 소장의 주도하에 707은 부대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한 수술을 받았다.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는 군복을 벗고 군사재판에서 각각 횡령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교사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10수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부패에 연루되거나 묵인했던 수십 명의 간부들 역시 옷을 벗거나 다른 부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빈자리에는 강민혁 소장이 직접 선별한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휘관과 간부들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707의 썩은 전통을 도려내고 강하지만 올바른 훈련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다.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진 자리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찾아온 가족 초청 행사. 하지만 6개월 전에 그 음습하고 위압적이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대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자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나와 강민혁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유나는 이번에는 쿠키 대신 민준이 좋아하는 따뜻한 갈비찜을 싸들고 왔다. 저기 온다. 민혁이 연병장 한쪽을 가리켰다.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대원들이 구보를 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군관은 우렁찼고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그 대열의 맨 앞에서 조금은 까무잡잡해지고 근육으로 다부진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누나, 매형. 이제는 일병 계급장을 단 고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여기저기서 감격의 재회가 이어졌다. 유나도 민준을 힘껏 껴안았다. 고생했어, 내 동생. 정말 멋있어졌다. 하, 뭘 이 정도 가지고.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더니 민혁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일병 고민준. 매형. 아니, 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민혁이 그의 경례를 받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얼굴 좋아졌네. 이제야 진짜 특전용사 같군. 그때 새로운 단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강민혁의 후배이자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대령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아들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드릴 간단한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충격 요법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단장의 유머러스한 말에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시범은 절도 있고 강력했지만 그 어디에도 불필요한 폭력이나 모욕은 없었다. 대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시범이 끝나고 단장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상처를 이겨내고 최고의 훈련병으로 거듭난 대원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준 일병. 앞으로. 유나의 눈이 커졌다. 민준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가장 혹독한 훈련을 자원해서 이겨냈고 사격과 격술 모두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민준은 단상에서 유나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이곳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고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충성.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꺼봐. 내가 말했지. 민혁이 속삭였다. 민준이는 강한 아이라고. 당신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을 꼭 닮았어. 유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차가웠던 707의 요새에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